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뒤에 또 우리 단체들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앞에 인사는 생략하고요.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제가 오늘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직 수련회 때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구에서 수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 대구 통일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했고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때하고 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손을 보고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학문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 앞에서 한 강의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이요, 독일 통일을 통해서 본 남북 통일의 길인데 먼저 이 독일과 한국이란 나라는요 달라도 참 너무 다릅니다. 제가 독일에 10년 살았는데 정말 많이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또는 국민성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독일에 주목을 하는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외세와 이념에 의해서 분단된 후에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룬 유일한 나라예요. 물론 그 분단된 나라들이 그 이외에도 있지만 외세와 이념에 의해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인데 그 둘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통일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은 남북 통일의 중요한 참고서다. 우리 염돈재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 여건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이 독일 통일을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한 그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할 수도 없겠지만 아주 좋은 참고서는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참고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일 통일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이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소련 연방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동구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동독 정권이 와해가 됐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동독이 서독에 흡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들으면은 서독은 그냥 누워서 굴러들어온 떡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게 무임승차했다. 무임승차. 특별히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국제사회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동독이 와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독에게 우리를 좀 접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독이 편안하게 서독을 이렇게 접수하게 된 그런 것으로 그런 흡수 통일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독일은 이 통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고 또 그런 동구권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통일의 과정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 과정을 밟아간 그런 그 통일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결과가 뭐냐면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들을 갖고 있어요. 때로 역대 대통령들이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국민들이 막 마음에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 정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갑고 냉철한 분석을 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무너질지 모른다. 동독처럼. 그러면서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7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될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고 노동력이 합쳐지면은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환상을 끊임없이 심어줬다 이거죠. 자, 그 환상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흥분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게 생각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망했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찾아서 오니까 교인이 갑자기 확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은근히 망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들이 성실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서독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찾았을 때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잘 극복해가고 관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노력과 준비가 없는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기 어려운데, 자, 독일이 우리보다 분명히 유리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민족 상잔의 내전을 겪지 않았어요. 동서독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러분 6.25라고 하는 참상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국군과 유엔군뿐만 아니라 북한군, 중공군, 민간인만 또 100만 명이 죽고 피난민이 300만이나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주 뿌리 깊은 반공 이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안도 의주, 평안북도 의주가 고향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버지 속에 분노가 항상 차 있어요. 분노.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이놈 하면서 갑자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세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한 원흉이 김일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또는 태극기 부대에 사실 참 문제가 많죠.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속에는 논리가 아니라 그들의 직관 속에서 그야말로 6.25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아마 태극기 부대 했을 겁니다. 어버이 연합에도 가입하시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김진홍 목사님이라든지 서경석 목사님이라든지 참 이런 분들 제가 젊을 때 참 굉장히 존경하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늘날 보면은요 그냥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가 돼요. 왜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 우리가 보면은 이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념의 문제 벽에서는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역시 이제 6.25의 그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민주화 운동가 중에서도 정말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반공 이념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수구적인 자리에 서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쪽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참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25를 통해서 만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폭력적이고 참혹한 공산주의가 또는 사회주의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요, 독일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념 논쟁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대개 우리 특히 이제 신앙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음란이라는 문제, 성적인 타락이라는 문제도 우리 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또 우리 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소유의 문제는 소유. 여러분 소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말 순결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소유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소유로 하고 개인적인 소유를 갖지 않는 그런 사회.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쿰란 공동체의 다양한 거기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회원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우리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심사한 다음에 본인이 그걸 원하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입교 예식을 거쳐요. 그리고 그 입교 예식을 통해서 쿰란 공동체 회원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다 드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소유라는 것이 없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경의 신앙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를 보면은 결국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려놔서 서로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제 생시몽이라든지 오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상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의 소규모 집단을 진짜 그런 공동체의 삶으로 같이 재산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소규모의 집단이 아니라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복합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칼 막스, 엥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세기 중반이죠. 칼 막스가 이 공산당 선언을 이제 했다 이거죠. 그것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자,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물론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종교 비판을 심하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반대했는데,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물들어요.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상들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다 보니까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에 오염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스위스라든지 독일, 스위스에서도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종교사회주의, 쿠터라든지 라가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독일에서는 나우만이라는 사람이 또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들에게 뭐냐면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우리 성경 안에 가르침을 보면은 충분히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만남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자, 이들은 그야말로 레닌식의 폭력혁명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건한 게 사회주의를 제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폭력적인 사회주의를 쫓는 사람들도 있었고, 온건한 사회주의를 쫓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전적으로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사상의 흐름을 거쳐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죠. 이 호크하이머, 아도르너, 베냐민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 1930년대부터 이들이 이제 활동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치가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와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들을 이제 뭐 그 신사회주의다, 네오 막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상이 결코 레닌이라든지 또는 칼 막스의 사상 그대로 다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본주의와 서구 문명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서독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에스페드라고 하는데 사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 차례 집권을 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아예 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정당이 집권했어요. 자, 1981년에 미테랑이 이제 집권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때 제가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지 하여튼 보면서 제가 야, 이제 프랑스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구나. 이제 새빨갛게 되는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 2012년부터 17년까지 올랑드라고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집권을 했지만 여러분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회주의가 뭔가 민주주의에 같이 뒤섞여서 그 사회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른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념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독일은 평화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다 보니까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전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곧바로 냉전, 콜드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에 이제 핵을 배치하면서 핵 대결, 심지어는 뭐 이게 정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전개됐다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독일은 전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전쟁,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은 대부분이 영토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 땅이다 이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을 패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잃었어요. 슐레지엔이라든지 발트 연안은 사실은 독일의 아주 오래된 조상들이 살고 있던 원래 독일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영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서라도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 여기 이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폴란드인데요. 이 소련이 폴란드의 이쪽 동쪽 땅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이 서쪽에 독일의 슐레지엔 땅을 폴란드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말트 쪽에 있는 땅을 소련이 나눠갖고 폴란드하고 같이 나눠갖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쪽 요 다음 보면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이 땅하고 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땅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근래 역사 속에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인데 이 땅인데 여기가 이제 오데르 나이세르 강인데 요 오데르 나이세의 경계를 1970년도 우리는 이 국경선을 앞으로도 계속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1990년 통일하면서도 우리는 이 국경선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이 땅을 다시는 우리가 찾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특별히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넘어온 폴란드가 박해가 심하니까 넘어온 피난민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 1,000만 명이 주로 이 바이에른 주 쪽에 많이 정착을 했는데
그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을 다시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슐레지엔 출신의 이 독일인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땅을 찾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땅보다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땅 찾겠다고 전쟁을 크게 일으켰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땅보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독일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이 평화롭게 통일하는 그런 좋은 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독일에는 베를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이 베를린은 이쪽이 동독입니다. 동독 한가운데 있는 이 수도인데 이 수도를 또 4개로 나눴어요. 소련,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지배하던 곳은 서베를린이 되고 소련이 지배하던 곳은 이제 동베를린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동독 한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이제 서독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서독에서 이 베를린까지 가는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리지는 못하지만 서독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고 서베를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비행기 값이 비싸고 그랬으니까 주로 기차를 이용했다 이거죠. 그것이 가능했고 또 이 베를린 장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1945년에 종전됐는데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전히 베를린, 서베를린, 동베를린 오가면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동독과 서독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접합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이 평양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 남한 땅으로 갖고 있다면 아마 훨씬 통일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독일의 통일 정책을 보면은요, 먼저 이제 보수 정권, 이게 최대우, 최SU 이러는데 이게 기독교 기민연, 기독교 민주연합, 요거는 기독교 사회연합, 요 두 정권이 이제 기독교 정당이다 그러면서 좀 보수적인 그런 정권입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가 있는 곳이 여기에 기민연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데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이 보수 정권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이 아데나우는 냉전 시대에 그대로 대결 정책을 펼쳤어요. 동독과 대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걸 고수했는데 이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서독은 수교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근데 벌써 서독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공업이 발달하고 벌써 영토로만 봐도 동독의 영토는 서독의 영토에 반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서독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동독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독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확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인권이 형편없는 나라다. 인간에게 제대로 자유가 주어져 있지도 않고 인간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국제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계속 부각을 시켜서 동독을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우위로 동독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진보 정권, 에스페데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상이 바로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0년대 말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이제 데탕트가 일어났으니까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리 브란트가 집권하면서 펼친 것이 바로 신동방 정책, 뭐 동방 정책이라고도 하고 신동방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동방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련과 동유럽, 특히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아마 아실 겁니다. 밀리 브란트가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그 국립묘지 같은 그런데 바르샤바 추모지 거기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나치 독일로 말미암아 당신들에게 이처럼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요,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 꿇는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회자가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콜 정권 때 통일은 되지만 그 통일의 물꼬를 연 사람은 빌리 브란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훌륭하죠.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용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리 브란트가 이처럼 무릎 꿇은 것이 알려졌을 때 독일 국민의 41%가 잘했다 그랬는데 48%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아니 국가 수상이 그게 무슨 짓이냐? 그건 나라 망신이다 하면서 이걸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요, 독일 사람 다 잘했다고 박수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비난한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빌리 브란트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는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국제사회에 굉장히 독일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는요, 동서독 모두 일민족 두 국가를 표방을 하는 정책을 했어요. 자, 동독을 서독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했어요. 그 당시 사실 동독은요, 미국으로부터도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서독이 동독을 당신을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로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973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의 중요한 정책은요, 통일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통일하자 이런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일하자 그러면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동독이 어떻게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이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분단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국가고 서로 같은 주권 국가니까, 민족은 하나지만 국가니까 이 분단의 상황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잘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화 유지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잘하자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브란트가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왜 물러나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 기욤이라는 비서실장이 동독 스파이였어요.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같은 당에 슈미트라고 하는 아주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브란트의 뒤를 이어서 수상이 됐는데, 이 슈미트라는 수상은요, 균형 정책을 썼어요. 너무 동방으로 가니까 서유럽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이 독일이 이거 저쪽에 붙으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미트는 조금 우클릭을 했습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거죠. 앞에서 브란트가 했으니까 우리가 더 밀어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동방 정책 쓰자, 이것이 아니라 우클릭을 해.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군은 여기 서유럽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혹여라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유럽을 잘 아우르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슈미트가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보수 정권인 에서 콜 수상이 됐는데, 이 콜 수상이요, ABC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ABC 정책 아시죠?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anything but 클린턴이 한 건 무조건 안 한다. 그래서 클린턴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걸 다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콜 수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앞에
삼인 정권이 했던 것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동방 정책만큼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 해서 동방 정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동방 정책을 펼쳐서 동독에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해가지고 1983년에서 84년 2년 사이에 1조 2천억 원의 현금 차관입니다. 현금 차관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권인데 적극적으로 하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도 좋아하고 보수적인 사람도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동독의 호네커와 계속 정상회담을 하고 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이 콜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결국 기회가 왔을 때 이 콜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 콜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완수가 돼갑니다. 자, 동독의 인권 문제 당연하죠. 우리 서독의 입장에 볼 때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더 인권이 앞서 있는 서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북한보다는 동독이 그래도 훨씬 낫겠지만 그들의 높은 수준의 인권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아데나워 정권 때는요 강력하게 반응하고 이 동독의 인권 문제에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봐야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더라 이거죠. 오히려 관계 경색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역효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은요 중국 수상이 오잖아요. 중국 수상이 오면은 이제 독일 수상과 중국 수상이 이제 뭐 발표하잖아요. 기자회견할 때 그 독일 수상이요 꼭 잠깐이라도 인권 문제를 언급해야 됩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인권 단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수상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반응을 일단 해요. 그런데 아마 미리 제가 볼 때는 양해를 구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가 굉장히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양해해라 해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커지니까 제가 요즘 보면은요 중국이 뭐 그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 유럽에 가면은 찍소리도 못 합니다. 그 인권 얘기 괜히 꺼냈다가 그러면 우리 당신들하고 이거 안 해.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 문제, 매스컴은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는 얘기는 못 해. 자, 그런데 동독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아데나우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것을 했는데 별 실효가 없었다. 자, 그래서 브란트 이후에는 정당한 분노 표출도 자제합니다. 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그러니까 동독을 잘 달래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인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쿠 교섭을 통해서 분단에 따른 인간적인 고통을 완화하는데, 예를 들면 동독 탈주범 있잖아요. 동독에서 서도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동독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살 금지하고 동서독 주민 간 이주.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분단되면서 서로 그 피난민들, 난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 친지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동독 주민은 서독으로 올 수 없지만 서독 주민은 동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왕래도 하고 서신교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당한 분노 표출조차 자제한 3인당이 훨씬 더 동독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특별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큰 열매라고 한다면요, 이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프라이카우프. 자, 이 프라이카우프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돈을 줘서 사람을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누굴 샀냐면 동독의 정치범을 사들입니다. 정치범을. 동독의 정치범들, 반체제 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뭐 여러 고문도 당하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라. 그럼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서 1988년까지 이런 석방 교섭을 통해서 정치범 3만 3천여 명이 동독의 서도로 오고 그 가족들 다 합치면 25만 명이
왔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약 1조 8천억 원. 이런 금품을 동독에 전달하는데, 여러분 이게 동독으로 볼 때는 결국은 자기 국민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 정부의 대내외적인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하질 않고 개신교회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달라. 그랬을 때 동독 정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서독의 개신교회를 동독과 서독 정부가 신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회 아무 말도 없이 나중에 알려졌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민간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와 경제 교류를 했는데요. 동독의 대서방 교역 중에 서독 비중이 40에서 50%였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교역하는 가운데서 서독과의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 물론 서독이 동독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뭐 비중이 얼마 안 됐겠지만 경제력이 훨씬 약한 동독으로 볼 때는 그들의 그 교역의 반이 서독과의 교역이었다. 그래서 연평균 약 75억 불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빈번한 청소년 교류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연간에 약 1000회 정도 갔는데 동독 청소년이 서독에 오지는 못하고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에 가가지고 동독 청소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뭐 수련회도 하고 토론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약 62개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외에 방송, 언론,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어서 서신이 2억 통 정도, 전화회선 1,500개 정도가 이제 서로 이어져서 교류를 했어요. 동독에서 서독 TV 시청을 묵인을 했습니다. 70년대부터 이제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묵인하다가 80년에 아예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심지어는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아예 동독하고 그 TV 프로그램을 교환하자 막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보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동독에서 이 서독 TV 보는 것을 허용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미스테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이견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동독의 기술력이 서독 TV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독 TV가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이 따라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마치 큰 선심 쓰듯이 동독 TV 보는 걸 허용하자. 그래서 80년 들어와서는 그것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교류의 과정에서 동독은 연평균 2조 4천억 원의 경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독으로서는 굉장히 서독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요, 바르멘 선언이라고 이제 1934년에 서독의 이제 부포탈이라는 곳에 바르멘이라는 곳에서 고백 교회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바르멘 선언을 합니다. 이건 이제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이제 그 선언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전 교회의 사회윤리의 모범이 돼요. 교본이 돼요. 자, 그런 바르멘 선언 위에서 독일 교회는 서 있었다. 그래서 정치 이념을 상대화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정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치는 좀 더 좋은 정치, 좀 덜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정치, 완전한 악,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치 이념을 상대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방적인 반공주의를 거부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동서독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를 지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1945년 이후에요, 독일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하나의 조직 안에 있었어요.
독일 개신교 협의회, 지금도 이제 에카데가 있는데 그 에카데 안에 일원화돼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동독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서독과 교류하다 보니까 자꾸 물들어가. 그래서 1969년에 독일이 동독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에카데에 속하지 않고 독일 개신교 연맹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더 이상은 교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동독교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안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존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은 저 빨갱이 교회다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독교회는 그 동독교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동독교회가 공산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공산당이 교회를 폐쇄시킬 수 없었던 것은 이 교회 역사가 수천 년, 사람들 속에 뿌리가 이미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 동독 공산당은요, 공산당원이 되려면 무조건 교회를 탈퇴해야 했어요. 공산당원이 돼야 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탈퇴해라. 그래서 교회를 고사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자, 그 안에서 동독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서독교회가 그걸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독교회는 그랬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특수한 공동체, Die besondere Gemeinschafts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동독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자, 다른 것보다도 성경과 예전의 일치를 지켜갔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 같은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예전 있잖아요. 우리는 각 개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카톨릭하고 유사하게. 근데 그런 예전을 같이 통일하자. 그래서 동독 목사가 언제든지 서독에 와서 예배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전을 일치시켜 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동독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죠. 국가는 전혀 지원이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화가 생기고 이제 동독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하는데, 서독의 교회 셋이 돈을 합쳐가지고 동독교회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동독교회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동독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그런 교회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교회를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정치라든지 사회 윤리적 분야에서 동역할 수 있는 걸 같이 동역하는데, 특별히 동독에는 소련에서 미사일,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미국에서 서독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때 양쪽에서 같이 반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서독 간의 가교 역할, 특별히 프라이카우프, 거기에 서독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참 이 서독교회의 인내와 자기 절제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감춰줘야 할 것은 감춰주고 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서독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라이프치히의 1982년부터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매주 이제 이쪽에 이거는 이제 촛불 집회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맨 밑에 보네베르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인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2015년에 내한해가지고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매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고, 교회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을 이제 거기서 강조하고, 설교하면서 강조했겠죠. 또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인권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동독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이것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이 기도 모임이 1989년부터 촛불 시위로 번져갔어요. 그 촛불 시위로 번져가서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 12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동독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서기장이 호네커였는데 호네커가 실각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촛불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독의 민주화 인권 운동의 중심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었다. 동독 목사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우크라고 하는 요하임 가우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동독 시절의 인권 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서독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동독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동독 목사들이 했는데 그 목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서독교회였대요. 서독교회. 서독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그들을 보살폈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들 그냥 서포트하는 가운데서 동독교회 목사들이 인권과 민주화의 중심에 서게 해줬다 이거죠. 자, 통일의 과정을 보면은요, 1985년부터 이미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집권하면서 이제 개방과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동독은요, 그 국경이 이 헝가리하고 국경이 되는데 헝가리로 넘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같은 공산국가니까. 근데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스트리아에서 막는 게 아니라 헝가리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권 사람들이 서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막어. 그런데 이 헝가리가 말이죠,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넘어가지고 오스트리아 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독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실각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이 12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데 동독 정권의 대변인이었던 귄터 사보브스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여행 자유화를 허락하겠다. 우리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여행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거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그랬는데 원래 자기들 회의에서는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좀 뒤에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번져나가는 순간 동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베를린으로 동서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독일 통일이 10월 3일인데 그때 될 때마다 이제 독일 방송에서 쭉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과연 이 귄터 샤보브스키가 실수를 했겠는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그 사람이 뭐 말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1989년 11월이지만 독일 통일이 된 것은 1990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통일이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요, 그렇다고 해서 동독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동독 내의 기류는 뭐냐면 이 국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동독의 공산당은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내놓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동독 국민들의 71%가 동독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총선은 훨씬 뒤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당기자 해가지고 총선을 몇 개월 앞당겨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동독 공산당이 참패를 하고 즉각 통일을 주장한 독일 연맹, 이 정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근데 이 독일 연맹은 서독의 콜 정권과 연계되어 있는 정당이었어요. 그때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에스페데 진보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정당은 그 당시 에스페데는요 어떤 주의였냐면 우리가 갑자기 통일하면 안 된다.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콜 수상은 즉각 통일이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콜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주장을 같이 원했던 독일 연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정권을 갖게 되니까 바로 이제 이들이 독일 콜 정권하고 통일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도 만만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들의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가를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독 주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독일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가치가 동독 마르크가 독일 마르크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서독이 3배 가치가 있었는데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1대1로 교환하는 조건을 콜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은 3배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콜 수상이 통 크게 그걸 갖다가 수락해가지고 동독과 서독은 서로 즉시 통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권 대 정권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서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그 합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독일 국민이 투표를 한 거예요. 동독 국민이 투표를 해서 즉각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을 정당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4개의 나라의 양해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어요. 독일이 자기들 마음대로 동서독이 통일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았지만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일이라는 놈 통일되면은 또 큰 나라가 돼가지고 또 전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소련, 영국, 프랑스죠. 근데 제일 그런 두려움이 없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그래서 콜 수상이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그에게 간곡하게 우리 통일을 좀 당신이 지지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 하니까 NO, 반대. 그러니까 콜이 어떻게 했냐면 부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좀 설득해달라. 그래가지고 부시가 영국하고 프랑스를 설득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NO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줬어요. 콜 수상이. 그런데 또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나서가지고 소련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나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독일은 통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물론 콜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했지만 작전도 잘 짜고 또 했지만 또 평상시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됐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통일이 되는 90년대까지 독일은 정말 과거 나치로부터 벗어나고 변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는 이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신뢰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이 서방 국가로부터 이 통일에 같이 허락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 만약에 그런 신뢰가 안 돼 있다면 아무리 외교적으로 뛰어다니고 뭐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런 신뢰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독일은 뼈를 깎는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을 나치 독일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치 독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예전에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들 독일이라고 안 부릅니다. 항상 나치 독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나치 독일이 아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신뢰를 못 얻는 거죠. 자, 독일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통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 후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통일 후의 과정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면은 동독 지역 재건과 경제적인 실현. 제가 독일에 1993년에 동독으로 여행을 갔어요. 서독에서 동독 여행 갔는데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독 쪽에 가봤더니 그 집들이 다 그 보수를 안 해가지고 막 침침하고 막 길이 엉망이고, 근데 그거를 전부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가겠어요? 동독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서독에서 돈이 나는데 매년 136조 원. 이거는 독일 GNP의 약 4%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가다 보니까 독일이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참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서독이 국가 경쟁력이 세계 2위였는데 2002년에 15위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 다음에 1인당 소득도 통일되기 전에는 37,000불이었는데 22,000불로 곤두박질 쳤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막대한 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비축의 논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자,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에게 이제 통일세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통일세가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 100마르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7, 8만 원 정도 했다, 1인당. 그러면 여러분, 우리하고 달리 독일 사람들은요, 돈 1마르크를 가지고 내가 이걸 쓸까 말까,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도 치밀하고 정확히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처럼 이게 100마르크가 나간다고 할 때 이걸 어디서 보전하느냐, 이게 통일이 됐으니까 돈은 내야 되니까 불평을 할 수 없는데 어디서 보전해야 되느냐, 딴 데선 보전할 데가 없고, 내가 매년 교회 헌금을 이렇게 내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빼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독일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요, 그 세무서에서 그 사람의 직장에서 세금을 거둘 때 같이 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교회로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종교세라 그러지만 종교세가 아니고 헌금인데 헌금을 세무서에서 걷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탈퇴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헌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헌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1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불똥이 서독 교회로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탈퇴가 막 가속화됐습니다. 그 탈퇴, 지금 독일 교회는 뭘 이제 얘기하냐면, 교회 탈퇴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됐다, 이게 아니고 교회 탈퇴하는 속도가 조금 완화됐다, 이걸 가지고 안심을 해. 그래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계속됐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동서독 국민 통합의 문제예요. 자, 오씨와 배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씨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동독놈이에요. 동독놈, 비하하는 말. 배씨는 서독놈. 이렇게 동독 사람들이 서독놈, 서독 사람 동독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통일이 1990년 됐는데 2년 뒤인 1992년 말에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 슈피겔지가 조사를 했는데 서독의 69%, 동독의 79%가 서로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가? 우리 같은 독일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데 불과 우리가 한 4, 50년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가? 참 이 이념이라는 게 무섭죠. 자, 그래서 서로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에 대한 이제 어떤 멸시와 증오의 감정으로 이제 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서독은요, 세계적으로 이 생산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한 시간에 생산해내는 생산량이 굉장히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줍니다. 얼마나 일을 고되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이 그 높은 임금을 주면서라도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 코스트는 높지만 철저하게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독은 알잖아요. 동독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시간 때우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 노동자들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동독에는 아직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서독으로 왔는데 서독 사람들이 제일 일 잘하는 사람 서독 사람,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 세 번째 일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동독 사람. 그 동독 사람을 안 쓰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일을 열심히 안 해. 자, 그거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독 사람 볼 때는 이 동독 이류 독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독 사람 볼 때는 이 서독은 자본주의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돈만 하는 돈벌레들이다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이게 마츠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독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감정 정체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동독인들은 오랜 세월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못한다.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킨 데서 행복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기소의 경향을 갖는다. 자, 그러면 그 동독의 권위주의적인 사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지도세도 모르게 붙잡혀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요, 발달하는 게 뭐냐면 눈치밖에는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표현이 안 돼. 자기 표현을 막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절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들 속에 생긴 거예요.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또는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눈치 살피고 남과 비교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애정을 요구해.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공포를 갖게 되고 타인에게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또래 집단, 그냥 동독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런 내 집단 성향을 갖는다. 이거를 이제 감정 정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된다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서독과 동독 사람들이 겪은 이 갈등보다도 몇 배의 그런 갈등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서독의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거야. 동독의 실업률이. 그래서 서독의 2배예요. 왜냐하면 딱 통일되고 나서 보니까 동독에 쓸만한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서독에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서 이제 서독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접수해가지고 서독 사람이 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동독 사람을 이제 부려먹는데 그 실업률이 급하게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실업률이 20%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동독 공산당이 SED입니다. 그런데 이 동독 공산당이 동독이 망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PDS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독 공산당의 후신이에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말이죠. 불과 3년 뒤에 통일된 지 3년 뒤에 투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더라 이거죠. 브란덴부르크주는 베를린 주에 있는 주인데 그 주의 선거에서 21%를 득표했어요. 더 놀라는 것은 1당이 3인당인데 2당이 이 PDS고 콜 수상의 이 김인년 정당은요 3위로 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당이 최초로 이 주의 정부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독일은 주로 연립정당을 하거든요. 어떤 한 정당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 PDS가 이제 연립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회주의 정당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 동독 전 지역에서 이 PDS가 높은 득표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SPD 중에서도 아주 좌파가 있어요. SPD 정당 안에서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그 좌파에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 라퐁텐을 중심으로 해서 SPD가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한 그룹과 이 PDS가 합당을 해. 그래가지고 디 링케, 우리가 뭐 그대로 번역하면 좌파 정당이죠. 디 링케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퐁땡은 서유럽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서독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동독 지역하고 같이 합치다 보니까 전국 정당이 돼가지고 지금 바로 이전에 3인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정당이 같이 연립해가지고 거대 내각을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1야당이 이 디 링케가 됐어요. 그럴 만큼 굉장히 영향이 있는 정당이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했는데 옛날 북한 공산당의 후신들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야, 우리는 그 얘기만 들어도 이게 정말 아직도 빨갱이들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다 이거죠. 이게 통일이 된 것 같은데 동독에서는 여전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갖는 그룹들이 남아있었다 이거죠. 이들이 옛날에 공산당의 후신인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8년이잖아요. 2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독일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5%입니다. 굉장히 양호하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동독 임금은 서독 수준의 75%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그 콜수상은 내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10년 안에 동독과 서독이 똑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허언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났지만 아직 75% 수준이에요. 그러나 동독은 다른 예전 동유럽 그 어떤 국가보다도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평을 보면은요, 통일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그리고 독일은 성공적으로 통일에 안착했다. 그리고 통일은 독일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독일 지금 통일된 나라가 8천만 인구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주 인구가 지금 이시 안에서는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자, 남북 통일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요, 전쟁을 통한 통일이 바람직한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북한을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파괴돼 가지고 약 30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잃어본 듯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통일을 강연하신 분이 미국에 갔는데 LA를 갔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 한 1,000만 명 정도 죽어도 우리 북한을 없애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애고 통일해야 된다. 자기 깜짝 놀랐어요. 1,000만 명 죽어도. 그리고 1,000만 명 속에 자기 딸하고 아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흡수 통일은 가능한가? 여러분, 흡수 통일을 하려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과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겠는가? 북한이 손들고 제발 우리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만약 붕괴된다 할 때 우리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군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군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것은 결국 유엔군이 상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엔군이 상주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어떤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됐는데 그 다음 정권을 잡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여기저기 무정부 상태에서 전쟁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전쟁 속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시리아 내전 같은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난민 사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시리아 난민들 있잖아요. 이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주위 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시리아 난민에 의해서 지금 유럽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 이거죠.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먼저 가게 되는 곳은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뭐 10,000명이 오겠습니까? 20,000명이 오겠습니까? 몇백만 명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데 여러분 중국으로만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휴전선은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 100만 명이 내려온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만약 100만 명이 내려온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명.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는 통일을 좀 생각하자. 당장의 통일을 이루겠다. 어쩌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고, 저도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1993년에 동독과 서독이 경계선 있는 지역을 넘어가면서 동독으로 갈 때 독일이 이렇게 갑자기 통일됐다면 우리나라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저는 통일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통일을 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동일 통일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는 통일. 자, 먼저 연속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게 국민들이 함께 가고 정당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이 된다 이거죠. 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통일 정책 좋은 거 해놔봐야 정권이 바뀌면 다 없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2007년에 14 남북 공동선언을 했는데 지금 그게 유야무야 되고 말았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자, 독일을 보면은 앞에 있는 정권이 좀 동방정책 쓰면은 뒤에 있는 정권은 같은 정당이지만 진보 정당이지만 조금 우크릭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승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단순한 경제에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저 정당이 싫다고 해서 이것을 확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계승해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계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일로 오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겠죠.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통일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처럼 우리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함께 가는 통일 정책 해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통일 우선 정책의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일 지상주의가 있습니다. 또 흡수 통일론이 있습니다. 1989년에 문익환 목사가 북한으로 정부의 허락 없이 가면서 하는 말은 북통일은 선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 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한때 이것이 회자가 됐어요. 통일은 선이다. 젊은 사람들이 통일은 선이다 하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정부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일은 선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은 대박이다.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2014년 1월 연두교시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빨리 통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통일만 되면은 우리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은 대박이다.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우리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왜 지금 와서는 통일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뒷걸음질 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자, 남북한 상호의 불신은전을 통일 우선주의예요. 여러분, 북한이 통일 얘기를 막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저놈들이 무력 통일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는 원자탄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일하면은 북한은 우리를 고립시켜가지고 그래서 흡수 통일하고 싶다 이거지.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또 통일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 이게 꼭 나옵니다.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 그러면 연방제로 하자. 고려 연방제? 그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냥 저 완전히 주체 사상에 물든 종북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의 평화로운 관리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통일의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을 이념화하지 말자. 통일을 이념화하지 말자. 이데올로기 하지 말자. 거예요. 통일의 과정을 도외시한 채 통일의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다음에 통일을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 삼때 우리 반드시 통일해야죠. 그렇지만 우선은 분단의 평화로운 관리에 목표를 두자. 독일은요 통일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독일 국민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통일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로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분단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서로 주권 국가예요.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주권 국가예요.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두 국가의 특수관계잖아요. 자,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돼.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DNA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반대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단일팀 만들고 이러는 거 물론 우리 속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분단된 주권 국가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고 제가 분단을 고착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통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분단을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이 분단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가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저놈이 저러다가 또 어떻게 확 뒤집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북한도 우리를 안 믿습니다. 미국을 안 믿고 우리를 안 믿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비핵화돼야 되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안과는 별개로 민간 교류를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 어떤 정당이 들어오더라도 민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론 미국이나 유엔의 허락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는데요. 그 탈북자들의 생각이 지금 북한 주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갖고 있고 우리 남한 사회에 살기 위해서 남한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만약에 통일이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 할 때는요. 정말 컨트롤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거를 또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사람이 죽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통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럼 북한이 좀 더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좀 더 문화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 한류들이 좀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베트남처럼 이렇게 좀 되면은 뭐 속 깊은 속은 공산주의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이미 많이 자본주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통일을 해야 서로 격차가 적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거라 이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치를 영화하거나 절대화해서 교회가 정치화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정치는 정치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갑제라는 분이 있잖아요. 조갑제라는 분이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화 투쟁도 열심히 한 기자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구의 아이콘처럼 됐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구에 있는 분이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당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북한을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조갑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이웃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고 마귀다, 마귀. 북한은 마귀라. 성경에는 마귀를 사랑하라고 한 말이 없다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죠. 마귀는 무조건 우리가 싸워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정권도요, 마귀는 없습니다. 또 어떤 정권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아까 바르멘 선언에서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좀 더 좋은 정권이 있고 좀 더 못한 정권이 있고 그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마귀거나 하나님 나라 아니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평화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집단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타협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거든. 그럼 무조건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남과 북의 분단의 평화로운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는요, 이런 무리들이 평화 통일에 굉장히 방해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책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회 비판적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정권이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는 항상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결국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화를 위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또 갈등과 다툼의 위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좀 인내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 교회가 가졌던 그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신뢰를 받고 통일의 가교 역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탈북자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과 관용,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나만 옳고 내 민족, 내 문화 이것만을 앞세우게 될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포용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넓어져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커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나눔의 실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우리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의료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내서 그들이 좀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